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종합세션의 초화장을 맡은 이원덕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느끼듯이 우리 사회가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혼란과 갈등 또는 좌절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와서 그래도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 최고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대격동의 시대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는 걸 보고 이래서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희망을 느껴준 두 기관이 산업연구원과 정능연구원이 사실은 둘 다 저희 친정입니다. 제가 두 기관을 다 거쳤습니다. 정능연은 제가 4대 원장을 했고요. 또 산업연구원은 그 이전에 국제경제연구원이란 이름이었는데 제가 77년부터 80년대까지 80년 중반까지 제가 근무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금 저한테 굉장히 제한돼 있다 해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분의 기조강연과 네 분의 주제 발표 모두가 대단히 훌륭했고 인사이트가 굉장히 깊고 또 제시하는 대안도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이 발제에 대해서 7분의 재정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7분 가운데 2분은 정부, 1분은 연구회, 그다음에 4분은 대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토론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와 연구에서 나오신 분이 그러니까 합계 3분이시죠. 3분이 총괄적이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토론을 해주시고 대학에서 나오신 분은 지정된 발제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론 일부라 그럴까? 먼저 3분 총괄적인 토론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나오신 분 다음에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지급능력 정책국의 임영미 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정책관 강감찬 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부 노용식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세 분을 각각 7분씩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영미 국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 좋은 발표를 해주신 네 분의 발제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의 한 수는 이 두 기관이 같이 이 공동 주최를 해서 좋은 의견을 그 논문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 부에서도 이 트럼프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 AI와 관련해서 이 노동부의 방향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대가를 모시고 저희가 부처 내에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사실 가슴이 뜨끔뜨끔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한 번 더 들으니 방향을 빨리 결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그 전통적인 질문은 직업훈련에서 특별히 변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조금 요약을 하면 기업이 시장이 원하는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그러니까 한 주제는 어느 시대나 이게 통용되는 질문 같고, 두 번째는 모든 근로자나 일하시는 분들한테 꼭 갖춰야 될 기능, 기술, 역량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직업훈련의 목표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걸 우리 지금 진단을 해 보면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할 때 두 가지 주체들이 있는데, 하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는 훈련이고 하나는 실업자들이 개인으로 찾아가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한 4년 정도 직업훈련에 근무했었고
다시 국장이 와서 이제 한 달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서 조금 깜짝 놀라고 이 방향이 맞나라는 생각에 의문이 들은 게 있는데, 이를테면 기업의 경우에 기업의 훈련을 향상 훈련이라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는 과정을 좀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짧은 과정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소위 말해서 찐 향상 훈련, 혁신적인 인력, 신기술 인력은 기업에서 안 하나?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뭔가? 라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조금 하지만 중소기업의 충분한 중소기업 자체가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나? 그리고 알고 있다면 할 때가 있나?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됐고요. 개인 훈련회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이제 일테면 대상별로 보면 중장년이, 청년도 그렇고 중장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게차인데, 지게차가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나? 그러면 이분들이 왜 계속 지게차를 딸까? 거기서 우리가 그걸 해결해 주는 방법, 개인한테 온전히 맡겼을 때 직업훈련 시장이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성과 중심으로 돌아가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에서 저희가 노동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 이 훈련 시장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똑같이 느끼는 것은 첫 번째 이제 기업이 진짜로 원하는 훈련을 할 수 있나? 훈련식에서 진짜로 원하는 인력을 양상해 내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정부 주도의 과정 심사라는, 어떤 것든 다 과정 심사라는 거를 거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NCAS 기준이나 원단을 적용하라 했는데, 이것이 과연 혁신성을 가진 훈련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걸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주게 되면 더 기준에 딱 거기에 맞는, 떨어지는 훈련은 안 하는데 거기에 맞는 훈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에서의 혁신성 아니면 유연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부 지원도 사실은 잘 안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훈련 시장에서의 혁신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면 기업이 찐 향상 훈련, 충분히 돈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법은 뭔가? 훈련 시장에서도 혁신적인 내지 혁신적인 기술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거기에 대학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가? 이것이 저희의 주제의 고민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마련해야겠다. 단가 중심에 하는 것은 어쩌면 중간적인 기술, 아까 중간은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있지만 올라가는 거를 뒤에서 뒷받침하지는 못하지 않는가라는 고민에 있고요. 두 번째는 진짜 기초 역량이라는 거 저희가 많이 깔았습니다. 근데 IT 훈련 이거 많이 깔았는데 지금은 이게 AI 기술인 것 같다. 특히 뭐 AI 전문가는 그 기술로 가지만 AI 활용할 수 있는 건 누구한테나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AI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보면 저희 사무관보다 더 답변을 정말 1분 안에 금방금방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활용해 볼 수 있고, 첫 번째 제가 하는 거는 AI가 우리 인력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게 제가 느끼는 게, 저희가 아까 훈련 과정을 심사한다 했잖아요. 우리 인력의 80%, 시간의 80%를 사전 심사하는 데 넣고 있어요. 근데 사전 심사는 아까 상향평준하지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인간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으로써 못하는 일이 뭐냐면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워주고 하는 훈련 역량, 훈련 시스템을 갖춰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 과정을 AI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그 인력을 우리가 이 중소기업의 훈련 역량을 키워주는데 넣을 수 있겠다라는 걸 하고, 전문가 검토회를 끝났는데 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대상별로 보면 사실은 첨단 인력도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기업이 필요한 인력, 고급 인력도 필요한데, 저희가
사실은 제2 베이비부머 시대라는 65년생부터 이 세대가 1년에 100만 번씩 나오십니다. 중장년. 그러면 이분들이 직종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내지 이 중견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어떤 직종에 갈 것이냐. 또 하나 남녀 격차, 임금 격차 되게 크잖아요. 그게 사회 서비스로 가고 사회 서비스가 임금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여성 인력이 중장비도 이제 전자기기와 결합하고 정비를 할 수 있고 항공기 정비나 이를테면 덤프트럭 같은 이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도 전자 장비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성 인력을 그런 쪽에도 어떻게 넣어서 이 인력 부족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장님. 여기 이제 시간이 찰컥 내려가니까 상당히 초조하죠. 네. 안 보이시지만 여긴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는 강감정 국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업부의 강감찬입니다. 늘 산업 정책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계기에 오늘 산업연구원과 직업능력연구원의 오늘 토론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 토론에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일단은 중국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가 뭘로 촉발됐냐 생각해 보면 전 중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 시진핑 주석이 이제 주석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올해가 25년이죠. 지금 현재 21년도 기준으로 미국 GDP 대비 중국 GDP가 77%쯤 되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GDP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했던 01년도에 한 4% 비중이었다면 지금은 한 17.4, 20년에 17.4%, 아까 보니까 한 25%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비중 굉장히 올라가겠죠. 근데 이런 비중, 양적인 비중도 중요하지만 더 기술적인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최근에 딥시크로 불리는 AI, 우리가 보고 있는 BYD의 전기차, 화웨이의 5G, 그다음에 중국의 수많은 로봇들, 우리 가정의 대부분 다 로봇 청소기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기술적인 거와 양적인 비중이 올라왔을 때 소위 전 세계 1강으로 불리는 미국은 어떤 감정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95년도에 WTO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한 30년이 됐는데 그동안의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함께 성장을 해왔습니다. 아주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무역을 통해서 성장했던 것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칼을 대고 있는 겁니다. 무역이 서로 상호 의존성이 되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코로나19 때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요소를 끊으면 다른 나라에서 뭘 생산을 못하고 어떤 나라가 바이오 의약품을 수출을 안 하면 그 나라에 제약이 없고 마스크가 없고 이런 현상에 우리가 직면을 한 겁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안보를 위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라고 느낄 때 바로 공급망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저 친구한테 너무 많은 걸 의존했구나. 저 나라가 마음이 변해서 예를 들면 조금 다른 태도를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위협적인 수단이 될 겁니다. 위협적인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1강이었던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이게 2018년도에 트럼프 일기 출범 때 시작되었던 미중 갈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때 과거의 1기보다 훨씬 더 철저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토론에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기 때 확인하지 못했던 많은 현상의 문제가 지금 2기 때 전 국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중국을 어떤 형태로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수단으로 봅니다. 심지어 파나마 운하조차도 좀 더 크게 보면 파나마 운하도 남미에 진출하는 중국의 여러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북극 항로와 여러 가지 이슈가 모두 다 저는 중국 이슈로 불리는 것들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WTO 체제가 사실상 붕괴됐고 보호무역과 관세 전쟁은 앞으로 이제 계속 간다.
그럼 그 30년 우리가 30년, 40년 지난 5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은 이 자유무역의 체제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시작해서 쭉 변해왔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투자해서 우리가 기술도 얻었고 자유무역적도 했고 그다음에 중국의 성장의 계기에 우리도 함께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덕택에 또 첨단 산업으로도 많이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또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업과 수출입니다. 절대적으로 수출이 내수 문제를 극복을 해왔고 제조업의 어떤 기술적 경쟁력을 계속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비슷한 것 같아도 굉장히 첨단 산업으로 계속 변해왔다는 건 여러분이 다 이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안보에서 핵심적으로 가져야 될 위치는 뭐냐? 미국으로부터 또는 중국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우리가 갖고 있을 킬러 인더스트리가 뭐냐? 경제 안보를 좀 더 제대로 지키려면 결국에 킬러 인더스트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로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AI가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 기술을 어떻게 얻냐? 본질적으로 사람이죠. 제가 오늘 인재양성 전략회의에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보는 거는 우리 제조업에 큰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 공급이라고 불렸던 과거의 노동의 공급이라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했던 방식이라면 앞으로 첨단의 시대에서 그러면 이 인력 양성의 방법이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은 정부의 거버넌스 구조든 우리 사회의 많은 의사결정 구조든 제조, 인프라 이런 모든 것들이 60년대 우리나라 산업이 시작했던 그 흔적에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산업정책 핵심은 바로 이 첨단 전략 산업을 키워야 된다라는 게 제 핵심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이고 그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우리 과거에 갇혀 있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생각의 변화가 다 함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재 양식의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실제로 인구가 줄고 있고 대학은 수년제 등록금도 그대로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이 효과적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 E9으로 불리는 이 인력에서 첨단 인력으로 바꿔야 된다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래 그런 식으로 좀 더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인프라, 산업단지. 인프라도 이제는 AI 인프라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앞으로 우리 제조업의 미래는 로봇 없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로봇이 거의 이제는 제조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고 사무 공간 내에서도 AI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큰 변화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앞으로 다가올 이 두렵고 무서운 세상에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완전히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지 한번 깊이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거 시간을 딱 채려서 톤을 맞춰주시네요. 근데 제가 사실은 더 듣고 싶을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깊이 오고 이런데 시간을 너무 제한드려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제 좌우에 있는 두 분은 오늘 이 주제 산업정책과 인재정책, 우리나라 정책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계신 분이라서 다음에 언제 아마 따로 1시간이든 2시간 이야기를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노영식 부장님. 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부장 노영식입니다. 예. 먼저 그 발제와 기조연설을 듣게 돼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발제문과 기조연설문을 보면서 저는 3가지 중거 틀과 이와 관련된 질문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중거 틀 첫 번째인데요, 경제사 관점입니다. 16세기 초에 프랑스 위그노 신교도죠. 종교개혁 운동이 프랑스 왕정의 박해로 위기에 직면하자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등 유럽 전역으로 탈출을 하였습니다. 신교도들은 당시 부가가치가 높은 견직물을 비롯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 그룹이었는데요. 경제사 관점에서 이들이 증기기관의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식민지 시장 개척
중상주의에 의한 자본 축적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면직공업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됩니다. 당시 영국은 위구노를 받아들이는 특별 이민법을 제정해서 위구노 기술자들이 영국 정착들을 도왔고 거의 같은 시기에 독일도 포츠담 포고령이 나왔습니다. 이는 네덜란드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이후 유럽의 모든 제조업의 생산성이 다른 대륙보다 절대 우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론적 관점입니다. 생성형 AI가 나온 지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생산함수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생산 투입 요소인 노동을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노동 효율을 증대할 수 있다는 아제모글루의 이론이 있고, 두 번째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 의사결정의 정확성 등 직접적으로 총 요소 생산성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아기온 이론이 있습니다. 근미래에 AGI 이후에 투입 요소에 대한 효율이나 총 요소 생산성 증가를 더욱 크게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전제입니다. 현재 트럼프 이기 관점에서 보면 현재 3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98개의 행정명령, 23개의 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 트루먼 대통령 이후 행정명령이 평균 54건 정도였음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대변되는 트럼프의 관세 무역 정책은 무역 제조업을 장려하고 보호하고 각국이 미국 국경 보안 및 마약 밀매와 관련된 정책을 바꾸도록 장려하고 외국으로부터 연방 정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관세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 조사국의 견해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OECD의 2024년도의 보고서인데요. AI의 생산성, 그 다음에 확산, 그리고 성장에서의 영향에 관한 발간물인데 AI 도입 격차, 글로벌 공급 의존성에 주목하여 디지털 기술의 국제적 흐름 제한이 생산성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및 미국의 정책이 향후 미국 국내 및 글로벌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 두 번째인데요. 질문 및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의견입니다. 첫 번째 발표문에 관련된 건인데요. 품목별 대응은 상이할 수 있지만 트럼프 집권기에는 14페이지 또는 16페이지에서 보였듯이 공장의 현지화가 적합해 보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협력이 저는 이제 우리가 전제를 좀 살펴봤을 때 좀 핵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발표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는 중국과 경쟁 중인 주력 산업이 있고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실물 영향과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24페이지에서 단기적인 수출 변동성을 가지고 한 인력 양성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에 동의하며 우리 인구 구조 변화와 기술 변화에 따라 우리 고유의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노동시장은 유연하고 인재에 대해 국민이든 이민이든 사회가 대우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입안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발표문에 같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의 교육 정책은 2023년 프로젝트 2025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20날 연방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가 내려졌으며 교육 고난을 부모, 교사, 지역사회로 반환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EI 또는 성별 이념 프로그램 제한은 사회 취약계층, 소수자에게 제공되었던 적극적 평등 조치 후퇴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이제 많은 논의에서
그 오픈 AI 부분이 나왔는데요. 생성형 AI죠. 생성형 AI가 봄용 AGI, 즉 이제 인간을 넘는 AGI로 가는 시간이 5년 또는 10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발표문 15페이지, 16페이지에서의 모든 영역에서 AI 활용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해 보이며 다만 교육뿐만 아니라 AI 활용과 기기 접근에서 모든 사람이 기회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재 정책은 보편적으로 세대, 연령, 성별 구분 없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국적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노동 및 시장은 유연하고 시장 친화적인 시장 친화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영식 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분의 최종 토론자 분께 여러분 박수 한번 같이 보내주실까요? 너무 시간을 적어보면서 막 타이트하게 운영하려 하니까 이게 좀 여유가 없는데 조금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네 분의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 이 주제 발표 각각에 대해서 토론해 주신 네 분의 토론자를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승호 교수님. 예.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김태황 교수님. 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김영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전정호 교수님. 이 네 분도 마찬가지로 7분간의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호 교수님. 네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 발표하셨던 우리 양주영 실장님,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이 부분을 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 트럼프 2기 이제 행정부의 정책이 우리 양 박사님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관세, 무역협정 재검토 포함한 또 제조업 우선의 산업 정책 그리고 중국을 견제한 디커플링, 공급망 디커플링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1기에 비해서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상당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이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정책 전환이 가져올 영향과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주제 발표 의미가 있고 그 대응에서 이제 또 인재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산업 정책과 인재 정책을 결합해서 오늘 세미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양 박사님께서 산업별로 리스크를 5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셨는데 앞으로 좀 통계 분석도 하시고 또 인터뷰도 하시고 해서 이 연구를 조금 구체화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이게 우리가 어떤 중상주의 시대에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서 뭐 관세 인상이 무역 장벽이다 이렇게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단순히 수입을 줄이자는 의미만이 아니라 미국 내 산업 투자를 유도하고 공급망을 개편하고 그런 어떤 좀 중장기적인 그 일종의 산업 정책 수단으로 관세가 쓰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양국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이론적 관점에서 자유무역론 관점에서 폄하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져서 저는 3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통상 전문가뿐만 아니라 결국은 대응 전략이 통상 협상도 산업계 관계자라든가 산업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종합적인 통상 전략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제기해온 뭐 관세율이 차이가 난다, 비관세 장벽이 어떻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우리도 우리 산업계가 미국에 가서 엄청나게 부딪히는 문제가 지금 많을 거거든요. 수출 투자하는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도 있고 아마 정부 조달하는데도 애로가 있을 거고 각 부처가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협상 카드를 잘 좀 꾸려야 되겠다. 물론 이제 이번에 현대차가 오늘 뭐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미 수입을 한다든지 투자 진출, 뭐 공급망 전환 이런 산업 협력 방안도 같이
이제 패키지로 해서 종합적인 통상 협상 전략이 수립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첫째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위기도 위기지만 또 기회의 양면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제조업의 풀세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기회다 이런 측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 실장도 발표를 하셨고 아까 우리 또 기른선 박사님 발표하시는데 거시 금융정책이나 산업에너지정책 트럼프의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삼자의 좋은 요건을 만들어 올 수도 있다. 뭐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대응 전략이나 실행 로드맵도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산업부하고 우리 산업연구원이 AI 산업정책 위원회도 개최하시고 보고서도 내시고 하셨는데 이번 기회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응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우리가 이 글로벌 밸류 체인 시대의 산업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글로벌 범위의 산업 정책을 한번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 요인에 대해서 우리 양 박사님이 우리가 이제 미국 내 제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뭐 시장에서 좀 배제되는 측면이 있지만 제3국에서 수출하는 상품하고 또 대비해서 경쟁력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를 하니까 또 우리가 대체 공급의 기회도 있고 이제 이런 기회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서 뭐 미국이 지원하고자 했는데 보조금을 뭐 삭감한다 이러는데 이런 걸 좀 잘 살리도록 하고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 정부가 좀 대체적으로 금융세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대미 투자 진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회 요인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미국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각 부처가 무역협정 관행 조사한다는 내용 아까 발표하셨는데 특히 중국에 대한 통상조치 근거라든가 또 조사 결과 이런 걸 주시하면서 우리가 그걸 비집고 들어갈 아주 좀 디테일하게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민관이 좀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해서 산업별 또 세부 업종별 협력 프로젝트를 좀 발굴을 해가지고 성공 사례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저는 시너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미국이 강점을 가진 기초과학이라든가 인재양성, 뭐 대학 교육 이런 부분을 우리의 어떤 제조나 IT 역량하고 결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윈윈의 산업협력, 원론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을 해서 뭐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많은 방산, 바이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 중에 어떤 정말 구체적인 프로젝트 차원의 과제를 발굴해서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지원 체계도 좀 구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발표 자료에서 이걸 우리 산업구조 구도의 기회로 삼자, 뭐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제품 생산하는 건 우리가 남기고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궤도국에 하듯이 생산 기능을 미국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거꾸로 우리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뭐 그런 방안도 상당히 창의적이고 또 한국 중심의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자 이런 제안도 상당히 참신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인력 차원에서도 결국은 제 토론 범위는 아닙니다만 그 미국의 교육 개혁을 좀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직업훈련이 사실은 전에 뭐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훈련 체계 뭐 해서 제가 연구도 한번 해봤는데 옛날식으로 맨아우어식으로 해서 뭐 교육비를 책정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지금 AI 시대 인재를 만들어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직업훈련 범위에서도 한미 협력도 좀 하고 또 우리 투자 진출과 관련해서 제조나 IT 쪽의 숙련 첨단 인력들이 좀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한다면 하나의 좋은 정책 패키지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트럼프 얘기가 뭐 우선은 당면한 위기이지만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희망을 갖습니다. 다음에는 명지대학교 김태환 교수님 토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산업정책과 인재정책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대외 발표나 그런 의지들이 직접적으로 산업정책과 인재정책을 언급한 것은 매우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관세 정책을 통해서 또 국내의 기업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산업 정책에 불가피하게 큰 영향을 끼칠 거다. 인력 수요와 노동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거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재편에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점이 우리를 고민케 하고 또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트럼피즘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특성과 또 그 영향력을 다시 정리를 해보고 그것에 따른 우리나라의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 산업 측면에서는 더 나아가서 어떤 산업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 건가, 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방식과 또 방향성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되고 정책들을 새롭게 교육과 직업훈련 정책들을 바꾸어 나갈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조금 정리한 부분이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 최성호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어서 제가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겠구나 이런 안심이 됩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이란 관세 정책이 이제 자국 우선주의를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과 또 교역국의 산업 구조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품 무역 적자 축소뿐만 아니라 투자 유인을 한다든지 투자 압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다른 나라의 나아가서는 글로벌 소사이어티의 어떤 공급망 구조와 산업 구조의 정책적 변화를 추구한다. 그 추구하는 과정에서 흔들어 놓고서 그 흔들리는 과정에서는 미국이 자국 이익을 자국 우선주의를 챙길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트럼피즘의 뚜렷한 특징이 즉흥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단기성이 나타나 있고 불확실한 가변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일방적이고 양면적이고 사회 경제적 복합성 등 이런 비정형적인 특이성, 말하자면 이디오센크리틱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언급을 하냐면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보다는 그런 흐름들 가운데에서 쫓아야 되지 않을까.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를 쫓아가면은 결코 럭비공을 잡을 수 없듯이 우리 방향이 뛰어가는 방향에서 럭비공이 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정적인 그런 예측이나 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어떤 시나리오별 또는 단계별 그런 대응책 마련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시사점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시할 만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할 만한 그런 효과적인 선물이 뭘까? 사실은 선물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도 당연히 선물을 줘야 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선물을 줘야 되죠? 우리는 그럼 미국에 선물을 요구할 건가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는 건 뇌물 아닌가요? 상납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선물이라면 서로가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보자. 그러면 수입 증대 외에도 투자 확대, 조선산업 협력 강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들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을 덮어놓고 무턱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런 보따리를 풀 때에는 조금 실증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무역 흑자를 줄인다고 하는데 무관세율이 지금 99%를 넘어서는 부분이고요. 미국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여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기른선 연구위원께서 제시한 미국 내 투자한 우리 한국 기업의 수가 2,500여 개라면은 그리고 83만 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를 창출했다면은 역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만 한국의 2019년에 제조업 중심으로서 고용 유발 개수를 4명 10억 투자했을 때 4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러프하게 그렇게 적용해 보면 83만 명 정도의 직간접적인 고용을 유발할 거면 미국에서 약 1,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미국 예산에 1,400억 달러 이상을 한국 기업이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산업 구조의 변화를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는 미중, 중미, 패권 경쟁과 AI 기술력 구조의 변화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AI 등의 산업 생태계의 미국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다면 산업 구조정에 따른 어떤 기술 혁신과 기술 인력의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한미 통상 협상에서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의 질적 변화, 이동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조선 산업에 서로 협력하는 거 좋습니다.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일에 미국이 한국 조선 산업의 기술 인력의 미국 이동을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또 갑작스러운 한국 조선 산업이 미국과의 협력으로 치우쳐진다면 국내의 조선 산업은 어떻게 되죠? 지금 국내 조선 산업의 기술 인력뿐 아니라 기능 인력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외국인 인력들입니다. 실제로 조선 산업의 구조 조정이 급작스럽게 역기능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점프를 해서 나아가서 오늘 논의를 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슈를 좀 앞으로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이슈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중 패권 경쟁에 더해서 트럼피즘의 자국 우선주의와 AI 기술 혁신의 변수를 고려할 때에 우리 산업 생태계 혁신 로드맵은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인가. 특히 우리 산업연구원에서 그동안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 발전 전략을 어떻게 해올 것인가 연구를 해왔었는데요. 그 연구를 올해에도 또 나아가서도 좀 더 재구성해서 발전해 나갈 논의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주요 첨단 산업이 이미 중국의 기술 혁신 기반과 기술력 수준이 한국의 수준을 이미 추월했다는 진단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규제 혁신을 포함해서 법 제도적인 기반, 교육 체계, 오늘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만 직업 능력과 훈련 체계, 또 국가 R&D 체계 등의 혁신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현대차 그룹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국내 몇몇 글로벌 기업에게만 의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 지원의 혁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기술 강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가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EU와의 새로운 협력 또 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편향되는 바이어스가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일에 트럼피즘이 강화되고 지속된다면은 특히 우리는 중국과 일본과의 경제협력 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시간을 다 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장 교수님. 그 마지막에 세 가지 문제 제기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우리가 꼭 짚어보고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부산교육대학교의 김영식 교수님 이쪽에 계시죠?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교육대학교 김영식입니다. 우선 그 윤혜중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 그리고 저에게 던져주신 화두에 대해서 우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학이 전공이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발표자분들과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할 수도 있다는 좀 걱정이 드는데요. 그래도 교육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 한번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윤 박사님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를 했고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좀 저희가 후속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 정책이 실제 교육 행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모르겠습니다. 직능연에서 이 연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기관 내부 논의가 필요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신 트럼프 행정부 2.0 교육 정책은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트럼프 1기 때도 학교 선택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연방정부의 교육 개입을 축소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 특히 아까 DEI로 좀 명시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교육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주 정부의 권한인데 이제 2002년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No Child Left Behind라는 액트를 발표하면서 연방 정부가 교육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특히 오바마 정부 때는 연방 정부의 교육 개입이 거의 미국 정부 역사상 극도로 최고로 높아지는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1기 때도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고 교육을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이제 주 정부로 좀 더 중심을 더더욱 옮겨가는 그런 정책을 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윤 박사님의 그런 정책들은 1기 때 했던 본인의 정책을 더 극대화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어떠한 교육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예, 시기적으로 좀 갭이 있을 뿐이지 대부분 미국의 교육 정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권자라든지 그리고 학계에 계신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언젠가는 저희 이제 교육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단순히 미국의 이야기라고 간주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학교 선택을 강조하는 이런 저희 소위 말해서 차터스쿨 그리고 이제 바우처로 대표되는 이런 정책 방향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성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긴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사실 차터스쿨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말 수백 편의 논문들이 발표가 됐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차터스쿨의 효과에 대해서 20년 넘게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많고요. 그에 반해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그리고 오히려 형평성 차원에서 부정적이다라는 연구들도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차터스쿨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자사고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연구자의 어떤 연구 방법론, 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겠지만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좀 더 종합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논의와 어떤 타협을 거쳐서 이에 대한 우리의 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I 도입에 따른 이제 교육 현장의 변화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AI DT를 둘러싼 아마 논란들, 아마 탄핵 정국 속에서 조금 묵히는 감이 있긴 있었지만, 사실 저희 교육계의 가장 큰 핵심은 AI DT를 당장 올해부터 초3, 중1, 고1인가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몇 개 과목대에서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그게 시도 단위로 좀 자율성 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끔 부과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AIDT를 위시한 교육 기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이제 실제로 좀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희가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요즘 대학 강의실 풍경은 예전이랑 많이 다르고요. 달라졌는데 그게 뭐냐면 90%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은 다 태블릿을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90% 이상의 학생들이 어떤 수업은 거의 100%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그 태블릿을 켜놓고 이제 옛날처럼 제가 이제 렉처 노트를 올려놓으면 그걸 출력해 온다거나 그런 학생은 사실 거의 없고요. 다 이제 PDF 이제 태블릿에 이제 올려놓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럼 그 친구들이 진짜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확인을 위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실제로 이제 학생들의 눈빛을 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주의력이 흐트러져 있고요. 그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과연 이게 초중고 단계로 내려왔을 때는 오히려 더 그런 주의력 하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이제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오히려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취보다는 주의력 결핍 저하에 이런 AIDT를 비수한 어떤 디지털 기반 어떤 교육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좀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가능하다면 직능형 쪽에서 좀 이와 관련된 좀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육에 대해 참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죠. 학생 맞춤형 이제 교육을 해야 되고, 교육 과정이 너무 틀에 막혀져 있고, 입시 중심 교육이고,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교육은 이미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핵심 역량 기반 교육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개별 맞춤형 학습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평가 방식도 예전과 달리 포트폴리오 평가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평가들이 들어와 있고,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어떤 커리큘럼도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은 우리 교육이 이러한 어떤 외부의 어떤 변화 그리고 AI 시대에 과연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뭐 저희 학교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정부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같이 협심해서 어떤 대국민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보다 실질적인 변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최종 토론자 마지막 토론자로 당국대학교 전정호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철희 박사님의 그 트럼프 2기의 노동시장 및 인재정책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제 토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소 늦었지만 이렇게 산업연구원하고 직능연하고 함께 하는 이런 토론회가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력만큼 교육에서 이제 적정한 인력을 수요만큼 이렇게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불일치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교육 입장에서 산업의 입장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산업 입장에서는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깊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정책과 교육 정책이 어떻게 연계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김철희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은 트럼프 2기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많이 들어보셨지만 뭐 노동자 우선주의, 미국 노동자 우선주의하고 동시에 이제 불법 이민들을 강력하게 제한하려 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노동시장 내에는 미국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 수요만큼 우수한 구직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발표문에 있었죠. 구직자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있고 그런 기술 인력들 중에서 미국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뭐 산업연구원에서 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가 이제 고임금 일자리하고 저임금 일자리로 양극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임금 일자리를 이렇게 노리는 우수한 인재들에게는 이와 같은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런 핵심 인재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보상 정책을 취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이제 이런 인재들을 빼앗기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재 유지 측면에서 보상 정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좀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김철희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게 미국이 제조업의 부흥을 중시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전통적인 어떤 학위보다는 실제 역량을 갖춘 그런 숙련된 인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임 정부보다 기술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기업이 요구하는 수요와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학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기업이 학위보다는 실제 역량에 대한 검증 그리고 역량 중심의 채용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능연에서 추구하는 그런 어떤 학력보다는 역량 중심의 사회와 굉장히 밀접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전문 인력 양성 체제가 잘 갖추어진 국가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미국의 막대한 공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설 투자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우수한 기술 인력 양성 체제도 함께 인증을 받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한국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한국의 직능연과 같은 기관들이 미국의 직업훈련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정부라든지 아니면 지금 산업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실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직업이 전환될 필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유연하게 이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고와 같은 측면이 좀 자유롭게 그렇게 될 필요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아까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플렉시큐리티 같은 말씀도 해주셨던 것처럼 이분들이 직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좀 안정성 있는 그런 어떤 정책, 직업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재교육 기간 동안에는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직능연이나 산업연구원에서 좀 만들어 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인력들이 유연한 활용을 위해서 안정적인 그런 정책적인 배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새로운 구직 기회에 대해서 직능연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실업자들이 직업을 전환할 수 있는 직업 재교육을 강화하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 재교육 시장에 직능연에서 과거에 추구하던 그런 제도들도 있지만 이와 같은 시장이 커질 것을 고려해서 정기적인 직업교육 못지않게 이와 같은 재교육 시장에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분의 재정 토론자 앞에까지 다 보면 7분의 재정 토론자 재정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굉장히 제한된 시간을 드렸는데 모두 훌륭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플로아에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한 내용 또는 여기 지금 정부에서 이 정책을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 분이 나와 계시니까 정부에게 하는 건의가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먼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에게 질문한다는 말씀도 해주시고요. 예, 저는 한국도시재생연구원의 김종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분한테 질문하기보다는 제 의견 잠깐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2000년도 종이 지도를 전자 지도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까 산업 정책이나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여러 가지 변화가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고 IT 문화가 발생한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용어, 새로 듣지 못한 용어들이 많이 탄생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플랫폼이라는 단어하고 요즘 유행하는 AI라는 단어가 많이 출現됩니다. 그런데 보통 플랫폼 하면은 우리 어느 정도 우리 어떤 의식 수준이 있는 사람이면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항아리 속에 어떤 플랫폼, AI 대한 산업정책 플랫폼, 예를 들자면 인재정책 플랫폼 그런 단어를 선택을 해야만이 제대로 알아들 수가 있고요. 근데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산업정책에 대한 AI, 인재정책에 대한 AI 그 말을 이렇게 써야만이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쓰는 데를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구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강감찬 국장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산업기술평가원 DJ 때 산업기술평가원을 제안을 해서 오늘날 산업기술정책평가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인재를 양성했었고 또 많은 정책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현재 요소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드럼 문제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한 30년, 25년 전에 일본을 갔어서 드럼을 제가 수입을 하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1년 동안 투쟁을 했었는데 결국은 투쟁을 못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입을 못한다 할지라도 기술이라도 앞으로 미래에
발전할 어떤 영향이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제도를 떠나서 연구를 하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산업정책, 인력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강갑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플로어에서 권하실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바로 우리 강감찬 국장께 질문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먼저 하시죠. 먼저 일어나셔야 한다. 네. 예. 정책에 있어서 용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AI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산업 AI라는 얘기를 좀 해서 그 산업의 AI 활용을 좀 더 많이 활성화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수 드론 얘기하시면서 이제 안정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앞서 발제했던 것들 중에 연장시켜서 조금 더 부과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술이 핵심적인 어떤 국가 간의 안보, 경제 안보에 있어서 핵심 요소가 되다 보니까 수출 통제가 과거에 거의 없었던 이슈가 우리가 이제 일본 수출 통제를 당했던 것처럼 실제 수출 통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스스로가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드론도 있고 흑연도 있고 여러 가지 광물류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결국 요소수든 드론이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문제는 일정 정도는 공급의 안정화 또는 기술의 자립화 이런 것들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공급망위원회가 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안정화시킬 거냐. 그럼 이런 이슈에서 우리가 조금 우리 경제학적으로 보통 얘기할 때 과거에는 이걸 수입하면 됐는데 이제는 수입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를 안정적으로 해줄 거냐. 비용이 비싸지만 정부가 보조를 해서 이게 수입을 다각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흑연 같은 경우에 천연 흑연을 갖다가 R&D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급망 또는 기술 이런 부분들을 국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앞으로 현재인 것 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네 분의 주제 발표자 분들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정 실장님. 예, 조성아 교수님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제가 코멘트 주신 걸 다 받아 적었었는데 여기 있네요. 가능하면 네. 시간 제약 때문에 한 3분 내외로 네. 답변을 해달라는. 네.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특별한 질문 주신 것보다는 이제 좋은 연구 제안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5가지 그 리스크 산업 리스크 평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의 구체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요것도 이제 뭔가 정책적 시사점과 더 연결될 수 있도록 품목적 분석, 품목에 대한 분석을 추가해서 연구를 구체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 풀세트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에게 이제 미국의 기회가 될 수, 미국의 이런 정책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제 좋은 제안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AI나 산업정책 로드맵 이런 거 산업연구원이 잘할 수 있는 산업혁신 기술과 관련해서 좀 단기간에 대한 이런 급급한 대응 말고 이제 글로벌 산업정책을 고민하면 좋겠다는 이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회로 삼자. 우리가 항상 위기가 닥쳤을 때 뭔가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관갑차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 공급망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2019년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소부장 강화, 경쟁력 강화를 이뤘고 또 요소수가 사태가 터지면서 두 번이나 터지면서 어떤 우리나라 국내 공급망에 대한 대응 체계가 잘 마련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요거를 이제 해외 국가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공급망 비상 위기 대응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도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 좀 이런저런 이제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또 미국의 신정부발 위기도 우리가 이제 우리 산업 구조의 어떤 체질 개선과 수출 구조, 집중된 수출 구조나 수출 품목 집중도를 개선할 수 있는 이제 기회로 삼아서 이제 산업 구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분 안에 마무리하셨네요. 예. 다음에는 기른순 연구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되게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우리나라 기업이 1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놨을 때 이거는 우리나라에 200개 있던 일자리 중에서 100개를 들고 간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던 200개 일자리를 그대로 둔 채 미국에 100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한 40개 정도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게 상황마다 다 달라요. 저는 예전에 가전이나 섬유나 철강, 조선 뭐 등등 해가지고 중국과 동남아로 이전하셨을 때는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좀 상당히 많이 거기로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은 기업의 투자 결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조만 해주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다행인 것은 딱 그 추가 투자하는 것이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이제 오늘 자동차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포드와 스텔란티스 공장 옆에 우리 기업이 진출한 것은 이건 시장 확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의 이슈가 GM이죠. GM은 우리나라 이제 뼈아픈 그 군산의 경험이 좀 있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트레이블레이저를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상당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없애는 걸 아닐까라는 노조의 불안감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체하는 방식으로 어떤 품목이나 어떤 그 기업에서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도 여전히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좀 두 가지 방법을 좀 활용하자라는 관점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선은 현대기아가 어쨌든 그룹 차원에서 그 투자를 결정을 한 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에 공장을 되게 많이 지어놓고 협력사들도 그 중소 중견들도 많이 이제 가서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25% 관세를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추가 투자를 하는 것을 발표를 함으로써 사실은 그 현장에서 생산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해서 가져가는 부품이라던가 아니면은 차종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라고 하는 건 원산지 규정의 관점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좀 트리키하게 손을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멕시코산 완성차에만 25% 관세가 있고 부품 부분은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거를 좀 최대한 다수의 기업들이 그리고 생태계까지 다 살리는 방향으로 좀 활용을 좀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기회 요인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건 좋은 전략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를 갈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한국 국적이지만 미국에서 스텝 메이저로 나오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글로벌 탑 기업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받고 이 기회에 저는 기업 문화도 좀 약간 미국 스타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불필요한 그 관료제 같은 그런 조직 문화 때문에 떠나는 인재들을 좀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도 좀 경험을 해보시고 나중에 이들이 팀장 라인이 되면 그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이민 정책을 해서 그 예를 들면 애플에서 10년 일한 사람, 엔비디아에서 15년 일한 사람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윤혜전 선임연구위원님. 네, 먼저 김영식 교수님이 좋은 토론문 작성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좋은 연구 제안해 주셔서 저희 연구원에서 또 깊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 제안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또 트럼프의 이런 이기 정책과 연관된 어떤 그 이면에는 이 교육의 영역에 AI를 통합하는 그런 이슈에 가장 중요하게 깔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 이런 테크놀로지가 교육이 그동안 산재였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어떤 기술 해결주의의 어떤 바탕이 좀 깔려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렇게 AI 시대에 어떤 뒤떨어진 교육, 변화하지 않은 교육은 어떻게 보면 좀 사라져야 된다. 대학이나 학교도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 하에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자본의 욕망이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에 따라서 AI를 도입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가짜 AI라고 할까요? 어떤 환경적인 측면, 뭐 교과서의 그 겉면만 바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깊이 공감하고 그 부분을 이어서 또 연구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희 선임연구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네,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민 국장님 정책 대안 마련에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공감하고 정말 해결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답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제도 개선 규제 완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규제라는 것도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 자유롭게 시장에서 활동해보고 플레이어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가를,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하는, 그러니까 자율과 책무성 기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제도 변화는 초기에 좀 비용이 듭니다.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변화를 위한 기반 투자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최성호 교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표준 훈련비 모든 훈련이 사실 단가 기준, 시간, 인원, 기간 이것으로 다 하는데 아무리 이걸 플렉서블 레버리지를 두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대안 마련이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데요. 저는 지금 진입이나 과정 중심의 관리, 성과, 평가인데 이 결과 중심으로 가면 어떨까? 이 결과라는 게 단순히 나타나는 뭐 취업률이나 고용 유지율 이런 게 아니라 전생에 평생, 그러니까 국가 장기 롱텀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성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도 좀 고려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강 국장님 중국의 중요성 고려하는데 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이게 미국 지금 트럼프 미국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비중을 보면 사실 어쩌면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큰 시장이고 우리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3.1절 연휴에 북경을 갔다 왔는데 그 국제기구 분들하고 공관 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의 좀 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중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인 거죠. 우리는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 이미 중화주의가 팽배해 있고 물론 정부나 공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이런 의식이 강하긴 한데 결국 지금 주력산업, 중국의 주력산업 뭐 반도체도 그렇고 거기도 이미 반도체 설계뿐만 아니라 양산 체제까지 다 가지고 있고 조선도 이미 고부가치선 다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전 세계 수주량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경쟁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추월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균형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전종기 교수님 말씀 중에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 우리도 좀 많이 가고 있고 사실 중국이 이걸 잘 활용을 했는데 이들이 거기에서 학습하고 배우고 개발한 그 경험들을 가지고 본국에 와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기회가 좀 열릴 것으로 뭐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기회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저한테 아까 전체 진행을 맡고 있는 우리 조순영 팀장께서 5시 반까지는 꼭 마쳐야 됩니다. 시간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이제 기계 저는 이걸 처음 쓰거든요. 기계적 관리라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제가 옛날에 사회를 많이 볼 때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 10분의 토론 시간을 주어지면 이제 3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종이 째가지고 이렇게 막 적어 보내주고 1분 지났습니다. 뭐 30초 이내에 마무리해서 이런 걸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마무리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가고 약간 그 인간적인 묘미가 있고 있었는데 다 이 토론하신 분들 저걸 보고 하시니까 딱딱 시간을 지켜서 제가 진짜 옛날 인간적 관리를 하던 시대보다는 훨씬 더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이거 뭐 좋은지는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너무 중심이 되어서는 약간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우리나라에서 또는 뭐 제가 직능연에 있을 때도 세계에서 가장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해서는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연구기관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자랑을 했는데 산업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이런 싱크탱크 없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두 싱크탱크가 우리 사회에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아젠다를 가지고 오늘 토론하는데 동참하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 영광스럽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2분 정도 지금 여기 그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AI나 이런 거 사실 우리가 뭐 아직 잘 사용도 못 하고 이랬는데 이런 시대에 내가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그러나 뭐 감각적으로 느끼는 걸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원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경기 후퇴로 인한 1% 같으면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 우리가 8% 성장할 때도 마이너스 할 때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뭐 돌변 사태, 뭐 경기 후퇴에서 떨어진 괜찮은데, 근데 한국은행 총재에서 1% 이게 우리의 실력입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실력이 1%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경기가 나아진다고 해서 이게 뭐 팍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선진국들도 되게 3% 성장하는데 why not Korea입니까? 저는 아직도 우리는 3% 이상의 성장을 해야 할 그런 나라인데 1%가 우리가 가진 역량이고 실력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미국과 뭐 격차가 몇 프로입니까? 뭐 이런 단가가 70% 돼서 지금 정기소외가 있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실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실력이 산업과 그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탱하는 인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적합한 용어를 못 찾았는데 우리 강감찬 국장님께서 킬러 인더스트리라고 이야기를 딱 해서 그거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그 시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산업이 있는데 이걸 용어를 뭐라 할까 고민했는데 이 킬러 그게 뭐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100불 소득 국가에서 3만 불이 넘는 국가로 도약한 것은 시기마다 우리에게 킬러 인더스트리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뭐 조립과 섬유 이런 것부터 쭉 해와 이제 반도체까지는 우리나라에 킬러 인더스트리가 있었고 그 이 킬러 인더스트리를 가능하게 한 발전하게 한 데는 당연히 인적 자원과 인재가 있었죠. 그리고 저희 이제 사실 그때 우리나라 배를 한 척도 못 만들 때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가 있고 전국에서 수능 보면 1% 되는 인재들이 거기에 갔습니다. 나와서 갈 조선고 회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희 친구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이 조그만 조선에 들어가서 일본 가서 뺏겨오고 뭐 이래가지고 오늘날 세계 최고의 조선 사람을 일으켰거든요. 전자, 철강, 자동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의 킬러 인더스트리는 누가 봐도 뭐 AI, 로봇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인데 이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인재가 거기에 가지 않는 거죠 지금. 또 기술 인재도 육성이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제도를 바꾸고 규제를 없애고 이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제 민간기업을 이야기해서 뭐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공직을 그만두고 삼성 그룹에서 이제 고문으로 좀 있어 왔는데 지금도 15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디지털 인재 10만을 키워야 된다. 이제 이율국 선생의 10만 양병설에 빗대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정부에 건의도 했다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때 그 기업의 뭐 그런 걸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 그다음에 우리 싱크탱크에서
어떤 담대한 국가 전략. 아까는 잠시 했지만 뭐 지금 이 시점에는 가능하면 지금 우리가 엠피리컬 스타디 실제 무술하면 안 되는 요인들이 막 나올 건데 추세선을 걸지 말고 추세선에서 우리가 이탈하기 위한 담대한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뭐가 되든 투자가 되든 뭐 인재 양성이 되든 2000년 이후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전국 1등하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후배들이 물리학과를 가고 1% 이내 인재들이 전자공학과를 가고 화공학과를 갔어요. 그런데 지금 1% 이내 인재들이 의과대학을 가고 피부과 나와서 피부과 개업을 하기를 희망하고 물론 그래가 뭐 그 무슨 외국에서 이제 이렇게 뭐 성형 수술할 사람을 이렇게 분류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 효과를 생각하면 하여튼 그 인재들이 1% 또는 뭐 5%의 인재들이 다시 과학기술 인재, 과학기술 이 분야로 올 수 있는 뭐 그런 뭐 무슨 좀 전략을 요새 뭐 아이 낳으면 1억을 준다는데 1% 인재들이 뭐 AI 분야에 가면 1년에 1억씩 뭘 준다는데 하여튼 뭔가 좀 파격적인 뭔가 구상이 있어야 우리가 킬러 인더스트리를 다시 부흥시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은퇴한 사람의 뭘까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전략 지금 저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트럼프 위기 변화에 대해서 하여튼 이런 걸 잘 대비하시고 또 조금 더 길게 보고 넓게 보는 이런 것도 같이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두 산업연구원과 지급능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바쁘신 가운데 현장에 직접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업연구원과 직능연이 함께 주최한 공동정책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